우리 병원에 진짜 오시는 분 중에서 복수가 차거나 악역질에 걸려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먹는 걸 다 합해도 커피 잔 한 잔밖에 안 되는 분들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식이요법 하신다고 나 고기 안 먹어요 그러면 혼내주고 싶어요. 일단 내가 살아야 암과 싸우지.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 의사닥터입니다. 물론 암 환자분들의 치료가 수술, 항암, 방사선 3대 치료가 분명히 메인이겠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당장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다음 식탁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이런 게 사실 궁금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세대 암 전문의이자 암 치료 식단의 대가이신 이영서 원장님 모시고 암 환자의 실전 식단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암영양병을 시작한 암영양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암을 예방하는 식사가 따로 있고 심장에 좋은 식사가 따로 있고 암 치료하는 식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같이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는 몸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심장만 좋아지고 다른 건 다 나빠지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단지 하나 그건 있죠. 환자의 상태, 병의 상태라든지 전진 상태라든지 먹을 수 있는 정도 여기에 따라서 종류를 조금 조정하거나 양이나 강도를 조정할 뿐이지 이 음식은 여기에 좋고 저 음식은 여기에 좋고 그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벌써 인사말 듣고 감동받았는데 좋은 음식이 다 좋은 거가 맞고 암 예방 식단이 또 암 치료 식단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봐야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암이 이제 당을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환자분들이 좀 그게 무서워가지고 탄수화물 자체를 좀 꺼리는, 밥을 안 먹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탄수화물 끊어야 되는 건지 암 환자분들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저희 병원이 식이요법을 많이 하니까 이제 환자들이 오시는데 나름대로 제아의 고수들이에요. 식이요법에 대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실천해 온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을 해요. 원장님 저는 뭐 탄수화물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래요. 왜 안 먹어요? 그러면 이 암세포 먹인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럼 뭐 드세요? 그러면 채소만 먹어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라는 건 맞죠. 그러나 이게 정상세포건 암세포건 다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다. 우리 몸을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 몸 속에 우리 세포의 10배가 많은 다른 생물체의 세포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공존을 해야 되는데 나만 살고 90%의 다른 세포는 죽이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인가. 나하고 다른 생물하고 나하고 암세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과학적으로 먹어야 돼요. 암세포는 조금 덜 먹게 하고 그리고 나는 좀 더 많이 먹게 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제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이겠죠. 예를 들자면 나쁜 탄수화물은 내 몸에 있는 암세포가 다 먹고 그 남은 걸 갖다가 정상세포가 나눠 먹는 거. 뭐 암세포는 점점 커지고 우리 세포는 점점 말라가겠죠. 이런 게 나쁜 탄수화물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피 속에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 혈당을 피크 친다 그러죠. 그러면은 일단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남은 걸 갖고 정상세포가 조금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패시티라는 걸 찍어보셨을 거예요. 패시티는 완전히 정제된 포도당 분자를 먹는 거잖아요. 그것도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혈관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100%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만 다 들어간다. 뭐 이래서 나쁜 탄수화물이라 그러고요.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서 서서히 내려가면 우리 몸 세포에 전체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암이 많이 진행된 암 환자라 할지라도 우리 몸 전체의 세포의 비율로 보면은 암세포는 1%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여기 뭐 A4 용지가 있으면 이게 내 몸이다 그러면 아무리 암이 여기저기 전이가 되고 재발된 사람도 그 암세포는 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좋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그 모든 세포에 균일하게 가니까 결국 먹은 탄수화물의 1% 미만만 암으로 가고 99%는 정상세포로 가겠죠.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좀 드립니다.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는 음식들. 그러니까 당이 쫙 오르면은 암세포가 먼저 싹 빨아들이고, 네, 그게 얼마나 그런 싹 가져가는 효과가 큰지 그거를 오죽하면 검사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패시티라는 게 암이 당을 쏙 빨아가는 걸 증명하는 것도 되는 맞죠. 거죠. 그렇죠. 예, 그 원리를 이용해서 검사까지 하니까. 그래서 당을 천천히 올리면 아무리 암세포가 가져가더라도 우리 몸 세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골고루 가져가는 효과를 이용해서 결론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탄수화물, 여러 가지 통곡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정제했다는 거는 순수한 탄수화물만, 포도당만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흡수가 빠르고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 무기질이 많으면 얘들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겠죠. 이게 좋은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식이섬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몸 말고 장내 미생물 얘들도 또 먹을 것 같고. 그렇죠. 예. SNS나 이런 영상을 보면은 무슨 병에는 뭐가 좋다. 뭐 먹으면 무슨 병 걸린다. 이 암에 이게 좋아서 이것만 주구장창 먹으면 암이 나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환자들은 식재료만 생각하는데 식재료는 식이요법의 한 부분이죠.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걔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가공하고 어떤 순서로 어떤 시간으로 어떻게 나눠서 먹느냐 이 전체의 틀을 짜주는 게 식이요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몸속에 보면은 우리 유전자에 360배의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뭐 포스트바이오틱 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을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러면 걔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걔들이 뭘 먹냐면 우리가 먹은 걸 먹는 거예요. 그게 프리바이오틱스죠. 그래서 건강한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야지 건강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생긴다. 그래야지 우리 몸의 대사가 건강하게 이루어져서 뭐 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암과 싸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채소가 결국 혈당도 늘게 만들고 장내 미생물도 먹고 여러모로 암 환자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건 알겠는데 저도 이제 먹어보면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뭐 한 대접 먹어도 물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도 안 씹어지고 좀 이건 많이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 제가 이제 영양소 검사를 해봐요. 그러면 피 검사만 딱 봐도 답이 나와요. 야, 이번은 정말 식이요법을 열심히 안 좋은 방법을 했구나. 원래 우리 몸은 식물성 음식을 이만큼 먹고 동물성 음식을 이만큼 먹는 잡식 동물이었는데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내가 동물성 음식을 안 먹고 식물성 음식으로만 할 거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고기가 아닌 채소 위주로 다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한다면은 평소에 잡식할 때 먹던 채식의 5배에서 10배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특히 암을 치료한다 그러면. 근데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 평소 먹던 식물을 먹어요. 그러면 한두 달은 칼로리가 낮아지니까 해독이 되겠죠. 비만한 분, 고혈압, 당뇨 있는 대사증후는 정말 두세 달 안에 거의 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는데 우리 암 환자는 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덧셈이 있어야 돼요. 이제 암과 싸울 수 있는 기력과 체력과 면역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채식 위주로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이 드셔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잡식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이 먹느냐 다양하게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식감이 동물성 음식이 식감이 맛있잖아요. 원래 채소들은 식감이 좀 덜 하잖아요. 소화 흡수도 덜 되고 그래서 샐러드로 먹기도 하고 나물로 무쳐서 먹기도 하고 구워 먹어야 될 것도 있잖아요. 또 쪄 먹어야 될 것도 있고 끓여서 수프로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먹지만 실제로 그 양을 채우려면 우리가 뭐 소나 말처럼 대세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이섬유 빼고 착즙을 해서 먹어라. 이 정도 먹어야지 우리가 암과 싸울 수 있는 양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순요법에서는 정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항암을 안 하거나 못 하시는 분들인데 체력은 좋아서 다 먹을 수 있어. 그런 분들은 보통 하루에 채소를 7 내지 9kg를 처방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몸무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정도로 먹으시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지 않으면 그 많은 채소를 갖다가 흡수할 수 없어요. 제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채식을 반드시 해라가 아니라 잡식도 가능하지만 채식을 할 거면 양을 훨씬 늘려야 되고 그렇죠. 심지어 채소를 어떨 때는 7에서 9kg까지 먹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원리대로 가면은 이제 녹즙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그렇죠. 고기를 먹을 수 있죠, 물론. 아, 이제. 그럼요. 먹어야 되는 분도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제 채식을 한다면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많이 먹어야 된다. 그렇죠. 고기 먹을 때 샐러드 먹는 정도로는 안 된다. 그럼요. 그 말씀을 제가 확실히 이해했고 히포크라테스 스프라는 거는 또 뭔가요?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생님께서 3000년 전부터 이제 환자들을 이제 음식으로 치료했잖아요. 그죠? 약으로 치료 안 되는 사람은 음식으로 치료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이걸 끓여서 먹게 하는 거죠. 지금 뭐 많아요. 뭐 마늘 수프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런 것들과 조금 다른 거는 뭐냐? 거순요법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스프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팔팔 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끓지 않는 온도, 90도를 넘지 않는 중불에서 한 2시간 정도 삶는 거죠. 그게 굉장히 지루해요. 그리고 뭐 재료는 다양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감자하고 토마토는 꼭 들어가고 파슬리, 샐러리도 추가하는데 향이 강하다 그러면 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먹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음식이죠. 파, 마늘, 양파. 이것도 넣어야 돼요. 좀 맛을 내고 싶어. 그러면 고구마나 단호박이나 이런 거를 추가할 수 있고 브로콜리를 추가할 수 있는데 브로콜리 넣으면 좀 뻑뻑해. 그럼 빼면 되겠죠. 또 더 맛을 내야 되겠어. 그러면 바나나나 레몬즙 같은 거를 넣어도 되고요. 거순요법 채식 위주로 하려고 많이 오세요. 처음에 채소의 자연 그대로의 맛에 익숙하기 전까지는 좀 맛이 없다고 힘들어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래요. 히포크라테스 스프는 좀 먹을만 해요. 초창에 그거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일주일 가까이 냉장
냉장고에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샐러드로 먹거나 즙으로 먹는 것보다는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또 항암을 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암에 걸렸어도 사실은 맛이 없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채소를 많이 먹기로 결정했다면 갑자기 막 한 사발 이렇게 채소 먹기는 힘드니까 부담감 없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스프도 있다는 거. 당을 먹고 암이 크기도 하겠지만 탄수화물 먹었을 때 인슐린 자체가 암을 성장시킨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탄수화물이 암의 입장에서 볼 때 뭐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나쁜 점이 암세포의 에너지 원료이라는 점보다도 사실은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면 또 인슐린이 급격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인슐린 자체가 또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성장 호르몬 역할도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냐면 그 인슐린과 비스무리하게 생긴 성장 호르몬, 우리 IGF-1이라 그러잖아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중, 3중으로 암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또 이런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지속적으로 인슐린 혈중 농도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고인슐린 혈증이 되면 이게 만성염증으로. 제가 환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몸은 가수원의 토양인데 이 토양이 오염됐어. 발암물질에 중금속에 활성산소에 오염되면 계속 병등 열매가 나는 거예요. 고혈압이라는 열매, 당뇨라는 열매, 암이라는 열매가 나는데 현대학은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열매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또 나는 거야, 또 나는 거야. 질병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우리 토양이 만성염증 상태로, 오염 상태로 간다. 만성염증이 생기는 토대에는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고장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이 높지 않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나누어서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당이 먹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원리상으로 인슐린이 너무 올라가는 게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천천히 만성 고인슐린 혈증 상태로 만들지 않게 당이 천천히 오르는 탄수화물을 먹어주자. 그 와중에 이제 채소도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고기도 또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비만이 또 암의 원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채식만 해가지고 적정한 상태가 또 있겠지만 이게 과해지는 상태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단백질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또 식물성 단백질로 먹어야 되는 것인지 콩 같은 아니면 고기를 좀 먹어도 되는 것인지. 단백질은 우리 몸의 벽돌이잖아요. 에너지원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는 벽돌이란 말이에요. 근육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효소를 만든다든지 호르몬을 만든다든지 뭐 면역세포나 항체의 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벽돌이라고 설명하는데 단지 벽돌이 흙으로 만든 벽돌도 있을 것이고 콘크리트 시멘트로 만든 벽돌도 있을 것이고 대리석으로 만든 벽돌도 있다. 그래서 어떤 벽돌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설명을 이제 드려요. 이제 암 환자들은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은 나름대로 식이요법이 대가들이니까 고기는 나쁜 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단백질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단백질을 보자면은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완전 단백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 이렇게 설명해요. 1년 내내 돼지고기나 닭고기 하나만 먹어도 충분하다. 완전 식품이니까 칼로리나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다. 근데 식물의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다. 불완전 식품이다. 그래서 칼로리도 너무 낮고 단백질이 골고루 있지 않다. 그래서 1년 내내 시금치하고 당근만 먹으면 반드시 영양결핍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다양한 채소와 통곡과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양을 꾸준히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100점이다. 근데 그렇게 못하면서 계속 식물성 음식만 고집하면 빵점이 된다. 그러면 당신의 능력을 봐야 돼요. 당신이 얼만큼 식물성을 많이 먹을 수 있는지, 얼만큼 소화 흡수할 수 있는지를 봐서 그게 안 된다면 동물성 음식을 반드시 드셔야 된다. 특히 항암을 하시거나 소화계통 수술을 하시면 입맛도 없고 많이 못 드시고 소화 흡수 우리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때는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래도 개중에 좋은 것들을 먹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지금 말씀 정리하면은 식물성이 좋을지언정 이게 양의 문제가 결국 있기 때문에 고기의 효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 이길 정도로 많이 드시면 상관없는데 고기의 효율을 이용하자면 결국 이제부터 제가 드릴 질문, 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고기는 아무래도 불안하단 말이죠. 뭐 구우면 발암물질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무서우니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동물성 음식을 선택할 때는 일단 좀 나쁜 건 빼야 되겠죠. 일군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거, 붉은 고기를 가공한 것, 햄, 소세지 뭐 이런 거를 구태여 먹을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그렇고 붉은 고기는 또 우리가 이군 발암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암 환자가 뭐 구태여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걸 왜 먹겠어요? 그러면 뭘 먹느냐 하면 가금류, 닭고기나 오리고기, 그리고 생선, 등푸른 생선은 또 오메가3가 많으니까 좋은 거고, 흰살 생선은 소화 흡수 잘 되고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아니면 생선을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병원에 진짜 오시는 분 중에서 복수가 차거나 악역질에 걸려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먹는 걸 다 합해도 커피 잔 한 잔밖에 안 되는 분들
분들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식이요법 하신다고 나 고기 안 먹어요 그러면 혼내주고 싶어요. 일단 내가 살아야 암과 싸우지.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소고기, 돼지고기도 드시라 그래요. 가능하면 눈에 보이는 기름은 걷어내고 어차피 많이 못 드시니까 삼계탕 국물에다가 죽을 끓여 먹는다든지 아니면 소고기를 다져가지고 죽을 끓여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살지요. 피검사 얘기 잠깐 나와서 제가 여쭤보면 저도 이제 검사해 보면 정말 진짜 뭐 영양실조라고 할 만한 그럼요. 알부민 뭐 2.2 소위 말하는 간 수치도 뭐 너무 높아서 문제지 사실 이분들 낮은 네 맞습니다. 너무 낮고 막 콜레스테롤도 막 70 막 그렇죠. 예, 막 이런 분들. 근데 막 고기 안 드시겠다고 하면은 암이 죽기 전에 내가 죽는 상황이니까. 식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주 막 갈급한 사람들, 다급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머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말이야 어디 보면 골고루 먹으라고 어디 보면 고기 많이 먹으라는데 이 선생님은 왜 풀떼기만 먹으라 그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이해한 걸 자기가 1주, 2주, 3주 정도 실천해 가면 몸이 바뀌는 걸 느껴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세요. 식단이라는 게 어려운 게 결국 내 상황을 보는 게 사실 최우선이고 예,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기보다는 결국은 맥락을 봐야 되는 그렇지. 예, 상황을 봐야 되는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기도 하고 고기도 때에 따라서는 반드시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 지방은 좀 어떻습니까? 또 뭐 지방 그러면은 막 화들짝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도 꼭 필요하니까 필수 영양 아니겠어요? 지방은 또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자동차 갈 때 고급 휘발유도 있고 등유도 있고 시골에 경운기 시커멓게 나오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기름을 좋은 걸 써야 된다. 기름은 과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필요한 적정량을 갖다가 좋은 기름을 적절하게 나눠서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용어를 좀 헷갈리세요. 지방과 기름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지방과 기름은 같은 말이고 상온에서 고체로 있으면 이게 지방이야. 영어로는 팻이고 상온에서 액체로 있으면 이게 기름이야. 이게 오일이고 포화지방산은 나쁘고 불포화는 좋다는데 또 오메가3는 좋다고 그러고 뭐 이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 포화지방산이라는 건 뭐냐면 기름을 이루고 있는 이 분자들이 동아줄로 엮여 있는데 이게 포화가 돼 있어.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잘 깨지지가 않아.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보관과 요리에 쉽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빛이나 연이나 산소에 잘 파괴가 안 된다. 불포화 지방산은 그게 느슨해. 그래서 잘 끊어지니까 보관하거나 조리할 때 조심하라는 의미로 아시면 되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기능을 하냐는 오메가 3번, 6번, 9번 뭐 이렇게 많이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메가 3 지방산을 좋은 지방산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거순요법에서는 서양이니까 아마수유를 계속 권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에 더 좋은 게 있는 거야. 들기름. 아마수유는 오메가3 함량이 57%인데 들기름은 60%예요.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지. 그래서 들기름이 지금은 굉장히 좋다는 걸 알려져 있고요. 얘가 이제 뭐냐면은 세포를 젊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좋아지면 다 좋아지고 나빠지면 다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을 높이고 해독을 하고 항암 작용을 하는 건 다 같이 가는 거고 반대는 다 반대다. 그래서 오메가3 기름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데 들기름이나 아마수유를 드시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뭐 견과류 이런 것도 있고요. 오메가6도 좋은 기름인데 이게 주로 우리 많이 옛날에 썼던 기름이에요. 식용유들. 여기저기 다 썼잖아, 그죠? 뭐 부침개 부치기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메가6가 면역을 높이고 이런 건 좋은 점도 있지만 몸에 염증을 자꾸 일으키더라. 근데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사 먹는 음식, 가공식품은 다 비싼 들기름 안 쓰겠죠. 식용유 쓰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먹는 음식이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게 돼. 그래서 오메가 3번하고 6번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서 1대1이 가장 좋은데 우리 4대1 넘지 말라 그러죠. 그죠? 오메가6가.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외식을 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메가 9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유가 있는 거예요. 아보카도유 있고.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 해요. 들기름이나 아마수유는 생으로 먹어라. 드레싱을 할 때 먹든지 그냥 스푼으로 떠먹기도 하잖아요. 요즘 보면 들기름을 냉압착해가지고 한 번 먹을 양으로 5cc 정도로 분량해서 파는 것도 있어요. 그거 드시면 되고 올리브유 좋아하시는데 올리브유는 주로 이게 열에 약하기니까 부치거나 할 때 하지 마시고 샐러드 할 때 드레싱 정도로 쓰시면 좋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프라이팬에 조금 데쳐 먹거나 구워 먹을 때 쓰는 거는 아보카도유를 쓰라 그래요. 아보카도유가 발화점이 높대요. 270도 좀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드세요. 포화지방산은 주로 이제 고기에 있잖아요. 고기에 있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항산화를 시키고 염증을 올리니까 식물성 포화지방산이 코코넛 오일 있잖아요. MCT를 먹으라 그러는데 얘는 동물성 포화지방산하고 다르게 암세포가 먹이가 잘 안 돼요. 중세사슬이라서 정말 기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 병원 이제 암 환자들 중에서 한 10%는 진짜 콜레스테롤이 100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제가 그 MCT 오일을 드레싱 할 때 먹거나 아니면 티스푼으로 좀 드시라고 그래요. 기력을 확 올려주죠. 근데 제가 원장님 유튜브 많이 보면서 제가 느꼈었는데 오늘 옆에서 뵈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실까? 그 아이고, 비유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와, 참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 아이, 별 말씀을. 원장님 처음부터 했던 탄수화물부터 쭉 정리를 해보면 탄수화물은 딱 두 개,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혈당을 빨리 올리는 거, 천천히 올리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천천히 올리는 걸로 먹자. 단백질은 식물성, 동물성으로 나눠서 동물성도 먹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식물성을 먹을 때는 양을 많이 해야 되고 동물성은 이제 효율이 좋으니까 가금류, 생선류 위주로 먹고 정말 영양실조일 때는 육류도, 적색육도 먹을 수 있다. 지방은 그냥 내 몸에 좋은 게 암에도 좋고 똑같이 먹으면 되고 들기름, 냉압착한 거에 소분해서 소포장한 게 파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팩같이 해가지고 뭐 예, 요만해요. 아, 우리 네. 앰플처럼 해갖고 떼서 아,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거 진짜 사 먹어야겠다. 아, 예, 좀 비싸. 아, 가격만 괜찮으면 그거도 뭐 건강한 사람도 먹으면 좋으니까. 아, 그럼요. 네네. 저도 들기름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3폐가 되니까 이제 크게는 못 사는 건데 맞죠. 예, 그렇게 소분된 게 있으면은 예.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뉴욕에 가면은 법이 한 10년 전에 통과됐는데 5개 이상의 프랜차이즈가 있는 대형 레스토랑에 가면은 메뉴에 소금이 2.2g 이상 들어가 있으면 우리 담배값의 경고문처럼 딱 써놨어요.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소금은 이거 없으면 우리 죽어요. 필수 미네랄이에요. 근데 과해서 문제야.